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 해상손해의 전반적인 개관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그 해상손해의 물적 손해인 전손과 분손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손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실 전손과 추정 전손으로서 구분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현실 전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전손은 담보 위험으로 인하여 보험 목적물이 전부 소멸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었죠. 그러나 전손이라고 하여서 반드시 보험 목적물이 완전하게 소멸되는 것만을 뜻하지도 않고 전멸에 가까운 경우라도 우리는 전손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가령 사고가 나서 다소의 어떤 그 잔존물, 사고가 나서 남는 화물이 있더라도 그 잔존 이익이 사실상 별 의미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전손으로서 일반적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험 목적물의 외관상 물리적 손상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보험 목적물이 현존하더라도 피보험자가 더 이상 점유할 수 없으면 전손이 성립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가령 검게가 바다에 빠져서 현실적으로는 소위 멸실이 안 된 데 불구하고 그것을 건질 수 없는 경우는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상 전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 그래서 그 외관상 물리적으로 반드시 손상을 입는 것이 아니라 소위 피보험자 자신이 거기에 대한 어떤 점유권을 잃어버리면은 그것도 역시 우리가 전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손의 경우에 있어서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현실 전손과 추정 전손으로서 소위 구분을 하고 있고, 또 이 추정 전손이라는 것은 해상 보험에서만 유일하게 인정되고 있는 전손입니다. 그래서 D파트에서 우리가 추정 전손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보통 해상보험이 아닌 다른 보험에서는 전손하면 당연히 현실 전손을 의미하겠죠. 그러나 해상보험에서는 현실 전손과 추정 전손이 소위 있다 하는 거.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이와 같은 현실 전손은 어떠한 경우에 소위 현실 전손이 되는가를 보면 되겠습니다. 해상보험에서의 현실 전손은 일반적으로 보험 목적물이 완전히 파손되거나 혹은 원래의 성질을 갖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손상되거나 혹은 보험 목적물이 박탈되는, 이와 같은 경우, 조금 전에 예를 들듯이 검게가 바다에 빠져서 건질 수 없는 이런 경우 우리가 현실 전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먼저 보험 목적물의 파손이라는 경우는 그 목적물 자체가 파손이 되어서 그 가치가 실질적으로 소멸된 경우는 우리가 현실 전손이라고 합니다. 가령 선박이 자초하여 완파되거나 혹은 화재로 인하여 선박과 화물이 전부 소실되는 경우는 보험 목적물이 완전히 파손되었다고 볼 수 있죠. 이런 경우는 현실 전손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목적물 자체가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릴 정도로 또는 원래의 성질이 완전히 변하여서 성질이 상실되어 버리면 현실 전손이 성립되고 있습니다. 가령 시멘트의 경우를 보면은 그 시멘트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습기를 먹으면 딱딱하게 바뀌어버리죠. 응고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시멘트는 사실상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역시 현실 전손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곡물 같은 경우, 그죠? 곡물의 경우에 있어서 소위 운항 도중에 빗물이나 바닷물로 인해 가지고 소위 부패하게 되어버리면은 소위 이와 같은 양곡용으로서 소위 식료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고
비로란 이와 같은 경우로만 소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도 보험 목적물의 소위 성질이 상실되었다고 보는 현실 전선으로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험 목적물이 소위 박탈당하여 회복할 수 없을 경우도 역시 현실 전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심해에 빠진 소위 검계, 그죠? 이와 같은 검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자체로서 소위 훼손되지는 않았지만은 또 그 성질도 변하지 않았지만 피보험자가 소위 그 점유할 수 없는 경우, 소위 이와 같은 경우는 현실 전손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 전손의 성립은 소위 보험 목적물의 파손이나 보험 목적물의 박탈 또는 보험 목적물의 성질의 상실이 있고, 그 예로서 선박의 경우와 화물의 경우를 또 살펴보면서 보다 자세히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이제 이 현실 전손의 경우에 있어서 자, 세 가지라 그랬죠. 그 물 자체, 보험 목적물 자체가 파손된다든지 성질이 상실된다든지 또는 목적물이 이제 박탈되는 경우인데, 그럼 먼저 선박의 현실 전손은 자, 어떠한 경우가 있느냐? 첫 번째, 선박의 현실 전손은 선박의 침몰, 우리가 싱킹이라 그러죠. 선박의 침몰이 대표적인 해난 사고의 하나가 바로 이제 침몰, 해상 위험의 하나라 그랬죠, 우리가. 그래서 이 통상적으로 선박이 침몰했다고 해서 전부 해난 사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죠. 침몰하고 나서 그 구조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현실 전선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선박이 침몰하더라도 비용을 들여서 인양이 가능한 경우에는 분손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몰된 선박의 소위 인양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또는 그 인양하는 비용이 소위 선박의 가치 이상, 그 우리가 보험 가액이라 그랬죠.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현실 전손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싱킹이어서 우리가 스트랜딩, 선박의 자초. 자초라는 것은 앞서 우리가 위험할 때 선박이 소위 암초, 딱딱한 물체에 얹혀서 소위 자력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자초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선박이 자초하여서 역시 구조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현실 전손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초된 장소가 인양이 불가능한 지역이거나 혹은 자초된 선박의 인양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또는 그 인양 비용이 소위 선박의 가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선박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게 되기 때문에 역시 현실 전손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버닝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당연하겠죠. 선박이 화재로 소위 전소되거나 혹은 잔해만 남아서 선박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경우도 현실 전손이 성립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행방불명, 우리가 보통 미싱이라 그러죠. 행방불명이라고 하는데, 선박이 통상적으로 출항한 후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는데도 그 소식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선박의 행방불명으로 간주하고 현실 전선으로 인정한다고 MIA상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어 버무다 삼각지, 비행기도 사라지고 배도 사라지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행방불명의 경우에 있어서 그 원인을 이제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와 같이 행방불명이 되었을 경우에 이 행방불명의 어떤 얼마만한 기간으로서 소위 지나야지만이 현실 전선으로 인정하는가 하는데, 그 MIA 상에서는 그냥 상당한 기간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선박이 행방불명되고 소위 선박이 출항 후 2개월이 지나버리면은 행방불명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상법은 이 행방불명을 현실 전손이 아닌 추정 전손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영국법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그 영국법의 경우에서는 통상적으로 상당한 기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통상 그 기간을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그래서
선박이 출항하고 행방불명이 되고 소위 1년이 지나버리면은 소위 현실 전선으로 인정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 이제 문제는 이 행방불명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행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제 행방불명 돼 가지고 뭐 동체를 찾을 수 없다든지 선박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그 원인조차도 사실 모르기 때문에 문제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가령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제 이론에 의하면 그 원인이 담보 위험이어야지만이 소위 보험자가 보상을 해줄 수 있는데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그 위험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그 원인을 특히 그 원인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 원인을 모르는데 그런 보험자가 무조건 보상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통상적으로 전쟁 기간이 아닌 평화시에 소위 선박이 행방불명 돼 버리면은 그 원인은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 지역이라든지 혹은 전시에 그 소위 선박이 행방불명 됐을 경우에는 그 위험을 소위 전쟁 위험으로 간주해서 특별히 전쟁 위험으로서 부가 담보되지 않는 한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행방불명의 경우에서는 평시냐 아니면 전시냐에 따라서 보험자의 보상 유무도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역시 화물의 우리가 이제 현실 전손의 경우를 보면은 가령 선박의 소위 전손으로 인하여 화물이 전손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전손이 되어버리겠죠. 왜냐하면 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도 같이 소위 현실 전손이 성립되어 버리는 경우에 가령 앞서 들었는 선박의 침몰 경우도 그죠. 혹은 뭐 자초했는 경우에 적재 화물 자체를 인양할 수 없게 되면은 화물의 현실 전손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침몰 혹은 자체로 인하여 선박은 불가능하지만 화물을 소위 구조하거나 화물을 인양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그 화물이 소위 일부 건질 수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전손이 아닌 분손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화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재로 선박이 전손을 입더라도 그 화재 중에 화물을 일부 소위 끄집어낼 수 있다면 역시 뭐 현실 전손은 안 될 수 있겠지만은 선박의 어떤 현실 전손과 더불어서 소위 화물이 전손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부분 현실 전손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화물을 투하하는 경우 우리 투하는 제티선이라 그랬죠. 소위 경우에 따라서는 침몰되고 있는 선박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적재된 화물을 바다에 버리거나 혹은 담보 위험의 발생으로서 화물을 투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화물이 투하되어서 구조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현실 전선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경우는 뒤에 가면 우리가 공동훼손과의 어떤 관련 문제도 있는데 일반적인 피보험자의 개인적 전손에 대한 어떤 손해를 우리는 전손으로 볼 수도 있다. 그 다음 이 화물의 매각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뭐 현지에서 정상적으로 도착해서 매각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러나 항해 도중에 소위 어떤 담보 위험의 발생으로 인하여 화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그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것보다 중간 항에서 매각 처분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는 경우에 화물은 현실 정선이 성립되고 보험자는 전손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불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미스 딜리버리 되는 경우, 그 화물 인도의 어떤 과실에 따라서 원래의 수하인에게 인도되지가 않고 제3자에게 인도되어서 다시 찾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도 화물의 현실 전손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무역에서 보면은 목적항에 도착하고 나서 그죠? 선화증권을 소지한 자에게 화물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그 운송인이 소위 그 화물을 의도적으로 제3자에게 인도하거나 혹은 과실로 잘못 인정하는 경우는 당연히 현실 전손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운임의 현실 전선이 있는데, 물론 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앞서 본 화물의 전손에 따라서 그죠? 운임에 대한 상실을 하는 경우가 있죠. 가령 운임이 소위 선불되어 있는 경우에 화물이 전손돼 버리면은 화주 입장에서는 그 운임도 같이 이 소위 손해를 입은 것이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운임이 도착불인 경우에 있어서는 운송인이나 선주가 도착하고 나서 소위 착불이라 그러죠. 도착하고 나서 운임을 받아야 되는데 중간에 화물이 전손돼 버리면은 소위 받을 수 있는 소위 운임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화물이 전손됨으로 인해서 운임의 전손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제 화주의 경우에 있어서 보험을 들 때 화물 가액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CIF라고 그랬죠. 심지어 뭐까지 보험료까지도 손해를 입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험에 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CIF 가액의 110% 하는 의미가 바로 이와 같은 운임을 별도로 보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합쳐서 보험에 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선박의 전손 및 항해 불론 마찬가지죠. 앞서 봐왔듯이 이 선박의 전손이라는 것은 화물의 전손을 동반하고, 이것은 다시 또 운임의 전손을 소위 초래한다고 했는데, 그러나 그 화물이 훼손된 것이 아닌데 사고로 인하여 선박이 도저히 항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선박 자체의 원인으로 인해서 소위 선박이 항해를 운항할 수 없는 경우에 소위 운임의 전손이 성립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대체로 본선이 항해할 수 없게 되면은 다른 선박을 이용하는 방안이 강구되겠죠. 그래서 그 화물을 소위 새로 다른 배에 실어서 목적지까지 계속 운반하는 데는 소위 제반 경비가 목적지에서의 화물 가액을 초과하게 되면 대체 선박을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항해가 중단될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은 본선의 항해 불능으로 인해서 소위 운임의 전손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 전손의 경우와 같이 선박, 그다음 화물, 그리고 운임의 경우에 있어서 현실 전손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현실 전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 어려운 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외형적으로 실제 손실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 이 전손에서 어려운 파트는 추정 전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추정 전손의 경우에 있어서는 해상보험에서만 유일하게 인정되는 손해라 그랬죠. 자, 우리가 전손을 현실 전손과 추정 전손으로 구분을 했었고, 이때 이제 이 추정 전손이라는 것은 해상보험에서만 유일하게 인정되고 있는 손해의 유형으로서 추측에 의해서 그 손해를 전손으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전손이 확실하지는 않으나, 그죠? 확실하지는 않으나 전손일 것 같다는 추정에 의해서 그 손해를 전손으로 소위 처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해석 전손이라고도 한다고 했었습니다. 같이 해상보험에서 추정 전손을 인정하는 이유는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그 사실을 증명하고 손해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육상에서 발생하는 화재보험 또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그 전손 여부가 분명하게 확인될 수 있죠. 그러나 해상 사고는 그 발생 구간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천재지변에 기인하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전손 분손을 떠나서 그러한 사실조차도 어떻게 발생했는지조차도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고가 또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그 사고 현장에 접근하는 것조차도 어려워서 손해의 정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그 사고의 결과를 오랫동안 확정지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손이 소위 현실적으로
입증되기 어렵더라도 보험 목적물의 전손을 입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면은 전손으로 인정하여 전손으로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추정 전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와 같은 추정 전손으로 처리할 수는 있지만 이 추정 전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의 그 추정에 대한 의사합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피보험자가 손해를 전손으로 추정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상보험에서는 위부라고 합니다. 한자말로 위임해서 붙인다는 의미인데 영어로 abandon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abandon은 포기하다는 것이고 abandonment는 포기라는 것이죠. 즉 피보험자가 자기의 그 피보험 목적물에 가지고 있는 일체의 권리를 누구에게? 보험자에게 소위 넘기는, 보험자에게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위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서 추정전손에 대한 개념을 학습하고 위부와 또 더불어서 그 위부와 유사한 대의에 대해서는 따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간결하게 이 위부를 이야기하자면 위부는 그 보험 사고의 결과로서 그 잔존물이 있을 경우 그 보험 목적물에 일부 남아 있는 경우에 그 잔존물에 대한 모든 권리와 가치를 보험자에게 이전 등기하고 피보험자가 전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우리는 위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의 이러한 의사표시에 대하여 보험자가 이를 수락할 경우 성립되는 손해가 곧 추정전손입니다. 그래서 현실전손의 경우는 이와 같은 위부가 필요가 없지만 추정전손은 반드시 위부가 수반되어야지만이 추정전손으로서 소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추정전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의 경우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추정전손이 소위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죠? 그 앞서 또 위부라는 소위 반드시 위부라는 그 행위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소위 위부가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 위부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와 보험자 간의 의사가 소위 합치해야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 이와 같이 이제 추정전손이 소위 처리하는 것이 소위 가령 합당한가 아니면 합당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당연히 이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의 어떤 그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MIA 상에서는 이와 같은 추정전손이 성립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세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보험에서 소위 이와 같은 추정전손이 성립될 수 있는 경우를 보면은 첫 번째, 피보험자가 담보위험으로 인하여 선박 또는 화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이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거나 혹은 회복하기 위한 비용이 이를 회복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 자, 두 번째, 담보위험으로 선박이 심하게 손상되어서 그 수리 비용이 수리 완료 후의 선박 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세 번째, 담보위험으로 화물이 심하게 훼손되어서 그 수선 비용과 목적지까지 계속 운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이거 우리는 이제 개반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 계속적으로 운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도착 시의 화물 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추정전손이 성립된다고 이와 같은 MIA-상에서 예시를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이 성립 요건이 사실상 해당되지 않더라도 손해의 근본적 성격이 소위 추정전손의 정의에 포함된다면 추정전손으로 인정될 수 있고 설사 또 추정전손으로 인정되더라도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에 당연히 합의를 봐야 되겠죠. 합의를 봐서 이와 같은 추정전손으로 인정이 돼야 되고 또 이 추정전손의 범위는 당연히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소위 그 합의에 따라서 축소되거나 확장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서 우리가 현실전손의 경우에 있어서처럼 선박과 화물의 경우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 소위 추정전선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박의 경우에 있어서 추정전손을 보면은 먼저 선박의 소유권 박탈과 선박의 손상을 들 수 있습니다. 선박의 소유권 박탈이라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담보 위험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선박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박탈당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추정전손이 성립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소유권을 박탈당한 후에 이를 회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선박 가액을 초과할 때, 즉 선박을 다시 찾을 수는 있지만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포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에도 추정전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박의 소유권을 박탈당하는 경우는 주로 선박이 적에게 포획되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앞서 봤던 그 위험 중에서 포획, 캡처라고 있었죠. 그 포획은 전시에 교정국 군함이 적국이나 중립국의 선박, 특히 상선을 빼앗아서 자기의 지배하에 두는 납포 행위를 말하고, 이와 같이 선박이 납포될 경우에 몰수될지 혹은 석방될지는 모르지만 전시에는 몰수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소유권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추정전손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박탈당한 선박을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포획된 선박이 석방될 수 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정전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추정전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박탈된 선박의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없거나 경제적으로도 그러한 가능성이 없어야지만이 소위 인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선박이 소위 손상된 경우, 통상 선박이 담보위험, 이건 당연히 담보위험이어야 되겠죠. 면책위험의 경우에는 뭐 보험자가 추정전손, 현실전손 구분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담보위험으로 심하게 훼손되어서 그 선박을 수리하는 비용이 수리하고 난 후에 선박 가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당연히 추정전손이, 굳이 수리할 필요가 없겠죠. 수리 비용을 들여서 100만원을 들여서 만드는 선박이 90만원밖에 하지 않는다면 선박을 수리할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그 수리비가 선박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당연히 추정전손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 그와 같은 보험사고로 선박이 완전히 파괴되거나 기술적으로 수리가 불가능하게 되면 이것은 현실전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수리가 가능한데 소위 그 수리 비용이 선박 가액을 초과하게 되면은 수리하지 않는 것이 보험자에게나 피보험자에게 모두 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리를 하지 말고 그 선박의 잔존물을 폐기 처분해 가지고, 그럼 일부 고철값이라도 나오겠죠. 그래서 폐기 처분하고 전손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연히 그 잔존물에 대한 권리는 소위 보험자가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뒤이어 학습하게 될 위부라는 걸 통해서 다시 한번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선박의 손상에 있는 소위 추정전손이고, 그 다음에 화물의 추정전손은 선박과 마찬가지로 화물의 소유권 박탈과 화물의 손상이 있습니다. 즉 선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보험자가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당하고 이를 회복할 수 없거나 또는 회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화물 가액을 초과하게 되면 화물의 추정전손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상보험에서는 통상 선박의 추정전손이 발생하게 되면 대체로 화물의 경우에 있어서도 추정전손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든 예와 같이 선박이 적에게 포획되면은 그 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도 포획되기 때문에 선박과 화물의 추정전손이 동시에 인정된다고 볼 수 있지만,
선박만 포획되고 화물은 석방되어서 이를 목적항까지 운송할 수 있게 되면 화물에 대해서는 추정전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역시 그 담보 위험으로 인해서 화물이 손상을 입는 경우 그 손상을 수리하고 목적지까지 계속 운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도착 시의 화물 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정전손이 성립됩니다. 당연하게 선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화물로서 더 이상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예상되면 전손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와 같은 추정전손의 여부를 결정하는 화물 손상의 회복 비용은 구체적으로 손상된 화물을 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수리 후 이것을 최종 목적지까지 운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고, 그러나 이와 같이 계속 운반 비용은 원래의 운송계약에서 책정된 운임을 초과한 부분만을 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운송을 완료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도착항에서의 화물 가액은 보험 정건상에 명시된 보험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운임의 추정전선이 있습니다. 운임은 대부분 그 화물이나 선박의 그 보험 가액에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의 운임 보험으로 부부되는 경우는 드물지만은 간혹 운임의 추정전손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선박은 현실 전손을 입었는데 즉 화물은 구조가 가능하여 이를 대체 선박으로 운송하고 일정 운임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불확실한 경우에 추가로 발생하는 운임 취득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운임에 대해서도 추정전손이 성립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추정전손의 경우에는 앞섰던 그 세 가지의 어떤 케이스, 선박이 피보험자가 담보 위험으로 인하여 소위 선박 또는 화물의 점유를 상실하거나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소위 소유권이 박탈된 경우, 그 다음에 그 수리 비용이 수리 완료 후의 선박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담보 위험으로 화물이 심하게 훼손되어서 수선 비용과 목적지까지의 계속 운반하는 그 개반 비용이 도착 시의 화물 가액으로 초과하는 경우는 우리가 추정전손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물전손과 추정전손에 대한 학습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추정전손과 관련되어 있는 위부, 또 이 위부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손해보험 일반에 인정되고 있는 대위권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